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애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에 왕자가 살았습니다. 네, 왕자가 살았는데 결혼을 해야 돼요. 요즘엔 결혼을 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 많지만 결혼을 하려고 마음에 드는 공주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녀요. 근데 전 세계를 다녔는데 만나는 공주마다 어딘가 모르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다시 자기 나라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비바람 치는 날에요.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막 내리치는데 성문 밖에서 어느 처녀가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진짜 공주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왕과 왕비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러 가죠. 문을 열었더니 공주라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에 쫄딱 젖고 머리도 다 떡이 돼 있고 옷도 다 젖고 신발에서도 물이 지걱지걱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왕비가 진짜 공주인지 아닌지는 하룻밤 재워보면 알아. 그리고 그 처녀를 왕궁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시키죠. 저 침실에다가 완두콩 하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를 20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20채를 올려놔라. 그러니까 처녀가 올라가서 자겠죠. 그리고는 다음 날 왕비가 물어봐요. 그 처녀한테. 어젯밤 잘 잤어? 물으니까요. 최악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베겨가지고 어깨에 퍼런 멍이 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왕비가 뭐라 그럴게요? 진짜 공주다. 그래서 왕자와 결혼을 시키고 그 완두콩을 국립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공주와 완두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화예요. 진짜 공주라는 게 뭐죠? 네, 여기서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불편함을 얘기하는 필터링이 없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용기? 왕이랑 왕비 왕비 앞에서도 말하는 그런 어떤 당당함 이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예민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섬세함, 좋게 얘기하면 섬세함인데 공주가 그렇게 섬세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왕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왕족들은 백성들을 자주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나랑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저 멀리 있는 어떤 백성들의 삶을 느끼는 것,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족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감수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감수성이라는 이 말은 되게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 느껴야 돼? 느끼는 게 얼마나 느껴야 되는 건데?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생각해보면 공주가 이불 밑에 있는 조그만 완두콩을 느낄 정도의 예민함, 섬세함 그런 것들이 감수성의 어떤 특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퀴즈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독일의 베르겐 벨젠 수용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과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연합군이 1945년에 독일을 이제 진격해가지고 처음 이제 그 해방시킨 그런 수용소거든요. 이제 연합군 장교와 군인들이 이제 이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 딱 도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그냥 눈 뜨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다 굶주림과 병으로 다
그 죽은 시신들을 그냥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내깔려 두거나 아니면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들을 몇 년 동안 겪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구호품을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구호품을 보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보내실래요? 약. 역시 예. 약을 보낼 거다. 또요. 물. 그렇죠. 그런 걸 보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면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빵과 먹을 것과 담요든 옷이든 그다음에 의약품도 보냈겠죠. 그런데요, 역사적 사실인데 수용소에 처음 도착한 구호 물품이 뭐냐면요, 립스틱이었어요. 이제 연합군 장교가 자기 일기장에 어떻게 써놨냐면요, 탁월한 선택이다. 퍼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때 아까 전에 그 포로들의 그 장면을 생각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러면 왜 이게 탁월한 선택이냐면 그 장교의 얘기는 그래요. 사람에게 저 립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줌으로써 저 사람들은 몸에 죄수 번호가 새겨져 있는 숫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다?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 보면 당장 줄인 배를 채워줘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저 사람들에게 절실한 게 뭐지? 물건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회복해 주지? 그러면서 떠올린 게 립스틱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엉뚱함이 필요한 거예요. 엉뚱함.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립스틱으로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엉뚱함, 아마도 그 갇혀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반전을 어떤 도모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강연을 여러분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강의실에서 대학에서 평어 쓰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원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어로, 그러니까 반말로 쓴다. 두 번째는 서로를 부를 때 이름만 부른다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를 교수님, 선생님, 뭐 김진애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진해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서로 반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소감문을 받아봤더니 나의 언어 체계가 붕괴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님 외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써본 적이 없다.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한 살이라도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하고 그러려고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뱅뱅 돌면서 상대방의 이렇게 위아래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막 이렇게 두리번 거렸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곧바로 반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여러 가지 뭐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얻은 교훈은 뭐냐면요, 벗어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애초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이랑 반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죠. 삼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선생이에요. 존댓말을 쓰던 선생에서 벗어난 선생이에요. 선생이라면 어때야 돼? 선생이라면 어떤 말투를, 어떤 태도를, 학생들과 어떤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내 감수성이 아무리 예민한 사람이더라도 그 예민함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지금의 감수성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해 보는 거죠. 이탈해서 어떻게 된다? 이탈한 그 존재가 여전히 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요. 아까 공주의 완두콩을 느끼는 그 예민하고 섬세한 공주의 감각,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소의 구호품을 립스틱을 보냈던 그런 엉뚱함,
그리고 평어 쓰기에서 느꼈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중심을 타자를 중심에 놓는 거예요. 타인을 중심에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예, 그거는 획득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런 자세,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굶주림에 처해 있는 죄수들에게 무엇을 주어야지 저 사람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타자를 중심에 놓는 거예요. 완두콩은 사물이긴 하지만 사물을 나 밖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면 나 밖에 있는 세계를 중심에 놓고 사고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말이 갖고 있는 성격이요, 여러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 중에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그 여지를 발견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계짓기라고 하는 겁니다. 맛있는 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도 보이고요. 맛있는 잘 익은 수박이 있고요. 잘 익은 사과와 복숭아가 있습니다. 자, 얘를 깜깜한 방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어느 멋진 그 사람이 깎아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깜깜한 방에서 입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5가지 맛을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맛이 어떤 건가요? 달다라고 그러죠. 공통점은 달다예요. 달다.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다 달죠. 단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설탕이잖아요. 벌려. 설탕 한 숟가락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이 5가지의 과일과 설탕과 6가지의 음식은 다 똑같은 맛인가요? 우리가 정말 둔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입속에 씹히는 복숭아의 맛이랑 내 입속에서 씹히는 수박의 맛을 말로는 똑같이 달다라고 했는데 맛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놀랍게도, 아니면 매우 폭력적이게도요, 이 5개의 과일의 고유한 맛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차이를 억압해버려요. 차이가 원래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각각이 다 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김새와 키, 취향 다 다른데도 여러분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면,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로 딱 모이는 거잖아요. 각각이 갖고 있는 차이가 소거되고 억압되는 겁니다. 2번째는 이중성인데, 말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앞에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음식명이 뭡니까? 김밥이죠. 근데 저는 김밥이라고 안 부릅니다.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노란무, 당근, 소시지, 시금치, 어묵 김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김밥이라고 하는 건 김 더하기 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그 김밥에 김이랑 밥만 있어요. 그거는 조미김에 밥 싸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김밥 하면은 그 안에 계란도 들어가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맛살도 들어가고 등등, 깻잎 등등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등등등등 들어가는 건 김밥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다 빼져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노란무, 당근, 소시지, 시금치, 어묵 이 등등을요, 큰 그 그릇에 그냥 붓고 김이랑 밥이랑 다 붓고 휘휘 저으면 그건 비빔밥밖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김밥을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썰어야 되는 건지 등등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근데 말은 어떻다고요? 말은 허탈하게 김밥, 냉정하네요.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말은 뭔가를 드러내죠. 우리가 이 말의 이름을 모른다면 그냥 음식이죠. 이런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김밥 그 동그랗게 생기고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먹는 것, 소풍때 자주 싸가지 등등의 지식들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를 드러내줘요. 근데 한면으로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감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3번째 특성은요, 중요한 특성인데요, 타자, other,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겪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말을 배운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갓난쟁이로 태어났어요. 핏덩어리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저게 무슨 큰 동물인지 뭔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어르르거리면서 우리 애기 잘 잤죠요? 이런 얘기들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만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도 얘기하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온갖 뉴스들이 막 나오죠. 드라마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생판 모르는 언어들이 막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어떤 국제공항에 갔을 때 말을 모를 때 옆에서 떠드는 거 보면 다 소음이잖아요. 왜 저렇게 떠들어? 막 시끄러워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모든 언어는, 내가 모르는 언어는 다 소음입니다. 근데 내가 태어난 갓난쟁이가 그 소음 속에서 하나의 모국어를 자기 스스로 체득해서 어느 몇 살쯤 되면은 엄마, 맘마, 어부바,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말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언어의 성립의 조건은 뭐냐면 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말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경계를 짓는다. 두 번째는 이중적이다. 세 번째는 타인, 타자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언어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의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길러볼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감각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말의 빈틈, 되어진 말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말을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게 감수성을 기르려고 하는 건데요. 세 가지 방법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의 감수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닥치는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나 아니면 말할 때 뭐랄까요, 가장 근원적인 고민거리라고 할까요?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봐라. 너무 오래 보면은 또 부담스러우니까 가끔은 딴 데를 봐주라거나, 스킬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맞닥뜨리는 근본적인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냐?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두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고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감. 적당한 거리,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 정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도덕적 우위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앉아봐 라거나 아니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는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저를 포함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싹 트고 있냐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유하게 하더라도요,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은요 저항과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저기 회사 나올 때, 아니 출근하실 때 거울 보시잖아요. 그걸 뭐 조금 잠깐이든 화장을 하기 위해서 오래 보던 거울을 보죠. 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재미있게도 말할 때는요 자기를 잘 안 봐요.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는 건 뭘 기억합니까? 누군가 대화했을 때 그자가 얘기한 걸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나에게 나를 찌르는 말을 기억하죠. 말은 10년도 가고 평생 가기도 합니다. 왜요? 말은 저항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겪어서 압니다. 여러분들 속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누군가의 말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요, 나도 상대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 우위, 나는 옳고 상대가 그르다라고 하는 걸로 정해놓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라도 타인에게 저항과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는 약자라는 자세예요. 이거는 지위 고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자다. 강조는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이리 와봐라. 하잖아요. 이게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됐지? 이렇게 얘기하죠. 평등한 말하기, 말은 좋은데요, 평등한 말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평등한 말하기가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등한 말하기에서 나의 자세는 나는 약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다.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옛날 같으면 진짜로 목이 잘려나가고 유배를 가게 되고,
지금 같으면 나가 해고당하기도 하고 뭔가 불이익이 오는 거죠. 약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타인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호랑이 조련사. 호랑이는 엄청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한입거리잖아요. 조련사는 호랑이의 성향을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떨 때 화를 내는지, 어딜 만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어딜 만지면 그나마 좀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계단 위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되는 거죠. 상대방의 성향, 호랑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잘 이해하고 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조련사를 지금처럼 등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목표죠.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이런 두 가지를 다 보려면 내가 약자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경의죠. 경의. 나의 해박일지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사랑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 그럴 때 그 추앙과 비슷한 겁니다. 경의라고 하는 건데요. 경의감 또는 경외감, 추앙심 이런 것들은요. 언제 발생하나요? 나와 상대방이요. 거리가 멀 때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정신적 함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타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도 에이 저 친구는 꼴통, 쟤는 자기만 아는 애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 사람을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평가는 또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죠. 내가 쟤를 알아 이러죠. 1년 동안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쟤 성질, 너 무슨 얘기하면 쟤 발끈한다 이런 거 안다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자세는 뭐냐면요. 반대로 생각을. 타인은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알 수 없다. 수수께끼 같은 인간으로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타인을 단독자로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다 그룹을 묶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는 거예요. 누구. 이 세계에 유일하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고유하게 있는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고유하게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유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경의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 말을 들어줄 시간을 내주고 내 말을 기꺼이 들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요 언제까지 말을 해야 되냐면요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너무 전투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고 대부분은 갈등하고 뭔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어떤 전쟁의 상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타인에게 닿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